예, 안녕하십니까, 이진경입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12연기 중에서 육처, 촉수까지 이렇게 다뤘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나가게 될 텐데, 아마도 이제 오늘 다루는 주제는 이제 촉수, 육처 다음에 촉수 다음에 취, 유, 생, 노사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접촉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이제 접촉이 이제 불쾌, 이 기본적인 반응이지요. 기쁨, 슬픔이라고 했는데, 혹은 이제 이렇게 기쁨과 고통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학적인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체가 자신이 조금 더 이렇게 잘 살고자,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고자, 혹은 생존을 지속하고자 하는 이런 아까 이제 행이라고 불렸던 것에서부터 작동하는 그 생명체의 의지,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접촉한 외부 자극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런 종류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것과 계속 접촉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접촉을 그만둬야 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 자연학적인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에서부터는 이때 자연학적인 과정이지만 사실은 이건 무상하게 변하는 세계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무지를 포함하지만, 이 다음부터는 하나의 무지가 거기에다 더 붙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는 거에서부터는 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불쾌가 발생을 하고 기쁨, 슬픔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쾌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 이 불쾌감을 주는 것은 나쁘다라고 이렇게 반응한다 그랬죠. 이 좋음, 나쁨이라는 것은 사실은 요거와는 또 다른 종류의 범주가 있는데, 선악이라는 범주랑 굉장히 헷갈리기 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니체나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구별을 했었는데,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이고, 이 굿의 반대는 이제 배드지요. 몸에 나쁘다는 뜻입니다. 몸에 좋고 몸에 나쁘다는 뜻입니다. 선은 역시 굿인데, 이거의 반대말은 뭡니까? 이블입니다. 이블. 그래서 같은 굿이지만 이 배드의 반대일 때 굿하고 이블의 반대일 때 굿은 아주 다른 의미가 됩니다. 어떻게 다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탈 난 사람이 이 과일이나 우유를 먹는 건 몸에 나쁘지요. 그걸 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악은 아니지요. 바보짓을 해서는 몸에 나쁜 거지 그게 악은 아닙니다. 근데 아담이 사과를 먹은 거는 몸에 나빠서 문제인가요? 아니죠.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악인 겁니다. 그래서 나쁜 거랑 악한 거는 아주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거나 이사 갈 때 날 잡잖아요. 그날 결혼하는 건 좋은 거고, 좋은 거지 그게 선은 아니죠. 그날 나쁘다고 하는데 굳이 그날 하는 건 나쁘다니까, 근데 그건 악이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악하고 좋음, 나쁨은 아주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계율이 있고 신의 계율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는 이제 선악이 항상 기본인데요. 신의 계율을 어기는 게 악이고 신의 계율을 어기지 않는 게 선입니다. 계율이 있을 때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언제나 초월적인 어떤 그 계율을 전제를 합니다. 이거는 심지어 같은 사과도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잖아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과 만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쾌불쾌를 야기하는 신체의 변용,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에틱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는 윤리학이라고 이렇게 윤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모랄이라고 합니다. 도덕이라고 번역하는데 둘 다 적절한 번역어는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개념이 동양에는 선악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월적인 신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좋다 나쁘다로 해서, 사실은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윤리와 결부된 범주인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스피노자는 그래서 에틱, 이건 자연학적인 겁니다. 몸에 좋은가 나쁜가를 따지는 거. 이거는
그거 그 자연학적인 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계율을 지키는 거 아닌가에 관한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사실 불교 철학에서는 이런 개념은 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좋다 나쁘다,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나쁘다에 관한 얘기를 주로 다룹니다. 그런데 이 차원에서도 이런 개념이 성립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지가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좋다 나쁘다라는 이런 그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걸 봤을 때는 그것을 다시 만나고 다시 접촉하기 전에 이미 선판단이 형성이 되죠. 이건 그때 기억이 이제 거기 딱 기억이 결부되고 그 다음에 신체 상태에 대한 여기 범주가 딱 달라붙어서 그 대상에 그 이 판단들이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커피잖아, 어디 커피래. 일단 좋다라는 판단이 거기 딱 어느새 달라붙습니다. 자기 신체가 이렇게 커피를 먹으면 굉장히 안 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심지어 자기가 그걸 알아. 먹으면 안 돼. 근데 먹고 싶어. 먹지 못해서 안타까워. 이렇게까지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사실은 몸이 판단한 게 아니죠. 몸이 판단한 게 아니고 예전에 판단했던 게 커피에 달라붙어 가지고서 먹고 싶은데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 선판단, 이렇게 판단이 아니고 선판단이어서 커피와 나의 접촉, 내가 만나는 사건, 그 사건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좋은 것이지라고 하는 판단이 선판단이 돼서 실상을 가려버립니다. 이런 게 무지지요. 그래서 선판단이 프리주디스잖아요. 편견입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니라 선판단이에요. 선판단. 미리 판단하는 거. 나쁜 것도 마찬가지지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사실 저거는 원래 그 어떤 접촉에 대해서 내가 그때 내 상태가 쾌감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끼거나 기쁨이나 고통을 느낄 때 했던 판단이었던 건데 판단됐던 게 범주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판단했던 게 기억과 결부돼 가지고서 대상에 대해서 딱딱 달라붙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그것과 접촉하기 이전부터 이것은 이렇지 저랬지라고 하는 판단이 선판단으로 언제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은 실상을 가려버릴 위험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실상과 떠버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사과도 때에 따라서 내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고 같은 술도 같은 커피도 내 상태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런 건데 이건 좋은 거야. 나는 커피를 좋아하니까. 나는 술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건 술은 좋아, 나빠 이런 생각이 딱딱 거기에 이 대상에 달라붙으면은 신체 상태랑 상관없이 실제 발생하는 접촉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좋은 걸 먹은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실상하고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 선판단이 되는 거고 프리주디스가 되는 거고 사실 이 그 프리주디스라고 하는 것은 편견을 뜻하게 됩니다. 그것은 커피가 좋아라고 하는 것도 프리주디스고 편견이라는 겁니다. 실상 그때마다 따로 판단하지 않고 나는 뭐가 좋아라고 하는 판단 거기다 대상에다 그걸 붙여버리면 그게 선판단이 돼서 편견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편견은 사실은 이제 그 세상사에서 이제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들의 이유가 됩니다. 요새 이제 예멘 사람들, 난민들 때문에 여기저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예멘 사람뿐이겠습니까? 어떤 나라 사람이 여기서 범죄를 했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범죄를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내 하나 본 걸 보고 저 사람들은 이래라고 하는 선판단을 한 거고 실제로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이 사람은 이 종류 사람은 다 이래라고 하는 편견을 거기다 두들겨 붙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아무리 처음에 느꼈을 때 이건 이래서 미묘한 것을 잘 판단한 거라고 하더라도 옳은 판단이 되기 힘들지요. 지혜가 아니고 또 다른 종류의 무지를 낳게 됩니다. 이거는 무명에서 오는 무지가 아니고 자기가 붙여버린 판단에 자기가 속아놓은 거는 두 번째 무지 이런 것이 되는 거지. 새로운 무지가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그렇게 치심이라 그러죠. 치심. 어리석을 지자 써가서 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진치, 삼동 얘기를 할 때 나오는 거지만 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음, 나쁨이란 범주가 대상에 달라붙어서 선판단을 형성하는 작용 이런 것과 결부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현대적인 감각에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선 판단이 그 다음에는 이제 애증의 판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거랑 결부가 되는데 좋아할 애자잖아요, 그죠? 반대가 이제 증, 미워할 증자인데 사실은 이제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일단 좋음은 이제 좋다라는 상태인데 좋아함은 그런 것들의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의지, 욕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좋음에서 좋아함으로 바뀌게 될 때 이게 이제 또 다른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수에서 애로 이어지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짝이 되는 게 나쁨이 싫어하다로 이때는 바뀌게 되는 거죠. 그 호오, 애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좋아한다, 좋다라고 판단했던 것들을 계속 가지려고 가까이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고 증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판단했던 것들을 계속 밀쳐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좋아 나쁘다랑 또 다른 판단이에요. 좋다 나쁘다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좋은 건 땡기고 나쁜 건 밀치는 다음 행동이니까 이런 이 좋은 걸 옆에 계속 두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이지요. 탐심. 싫어하는 것들을 멀리 밀쳐내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진심이죠. 탐진치할 때 이건 탐내는 마음이고 이거는 화내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탐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령 저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실제로 냈는가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저리 멀쳐 두려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아주 고상한 시인이나 철학자가 이 세상은 정말 짜증나는 세상이야. 이 세상을 뜨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기에는 저 진심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더럽고 추한 세상, 그게 뭐 사실이겠죠. 근데 그것들을 밀쳐내고서 저기를 떠나고 싶어.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사실은 진심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 하려는 거란 점에서 화를 내서 말하지 않고 차분하게 얘기를 할 때도 그건 진심의 작용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이 식탐이나 이런 것처럼 덤벼드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아름다운 것들을 너무 찾아다니는 사람, 응? 그리고 이제 미에 대한 찬사, 그 미가 세상의 모든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시인, 이렇게 되면 사실 이거는 사실은 탐심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는 세상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돼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떻게 이 사람 마음에 맞춰서 세상에서 있을 수가 있겠어. 세상에 자기가 맞춰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좋다 나쁘다는 판단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판단으로 바꿔서 선이나 미나 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다 땡기려고 하고 그 반대되는 것 추함이라든지 악함이라든지 다 무조건 밀쳐내려고 하게 돼버리는 순간 이게 진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것도 다 실상하고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실상 이전에 그 실상을 이게 사실은 거꾸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보세요. 미워하는 것들만 보이죠.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보세요. 좋아하는 것만 눈에 띕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랑할 때는 거의 눈 멀어서 좋은 것만 그냥 막 보다가 미워하기 시작하면 단점만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다 같이 있는 거고 어떤 경우에도 단점이고 장점이고 장점이고 단점인 거거든요. 조건에 따라서 그 똑같은 특징이 단점이 됐다가 똑같은 특징이 장점이 되는 건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보지 못하고 그게 이제 실상을 보는 걸 텐데 그 조건에 따라서 연기적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봐라라고 하는 보는 게 지혜인데 이건 이래라고 하면서 단점만 찾고 이건 이 사람은 이래라고 하면서 이 장점만 찾는 거 어느 것도 다 연기적인 실상하고는 거리가 먼 이 애증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탐진치라는 삼독심이 이제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무지의 발생 과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애를 통과하면서 수에서 애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무지가 이 한 차원 이렇게 하나의 중요한 무지가 더 씌워지는 겁니다. 이 필연적인 무지, 불가피한 무지, 무명에 기초한 무지에서 인위적인 무지, 바보가 진짜 그 자기가 이렇게 실상을 오히려 자기의 판단으로 덮어버리는 자신의 이게 맞아라고 하는 판단으로 실제로는 이 무지에 이르게 되는 그런 두 번째 무지가 여기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치심이라고 하는 말이 따로 있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조주 스님이 이제 이렇게 삼조 승찬 스님의 신신명이라는 책을 인용을 하면서 지극한 지도문안 유혐간택,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다만 이렇게 분별하지 않으면 된다. 가려 선택하지 않으면 될 뿐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가려 선택하지 않음, 간택하지 않음, 분별하지 않음입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특히 분별심을 내려놓으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분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서 살 수는 없어요. 내가 먹어야 될 건지 아니면 이건 쓰레기로 버려야 될 건지 이거 판단을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좋음 나쁨이라는 개념들이 거기다 대상에 딱 달라붙어 있었을 때는 멀리 갖다 버려야 될 것들도 이렇게 이건 내가 좋아하던 건데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되거나 난 이건 싫어라고 하면 이게 어떤 건지 볼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분별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지혜와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심을 내려놓으라는 것, 분별심을 내려놓고서 실상을 정확하게 다시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분별심을 내려놓으려면은 이 애증을 떠나야 된다라고 이제 그 신신명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도문안 유형간택 뒤에 단막증의 통연명백, 오직 애증을 떠나면 사태가 이렇게 사태를 명확하게 통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더해지는데 애증, 호호와 애증을 떠나서 사태를 판단하는 거 이게 지혜인 겁니다. 호호와 애증을 떠나서 하려면은 이 분별심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지요. 사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을 자기 생각대로 맞추려다가 오히려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 김기덕이 만든 빈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 이제 나오는 그 선화라는 그 여주인공이 있는데 그 사람의 남편은 이 선화라는 사람이 이제 예쁜 모델이어서 이 사람 자기가 딱 이건 내 타입이야 나의 이상형이야 해서 이제 그 여자 그 돈도 있고 해서 이제 그 여자를 부인으로 들인 거고 그 여자 모델할 때 누드 사진을 침실벽에다 크게 붙여놓고 자기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모습에 따라서 자기가 바라는 옷만 입히려고 하고 자기가 집에 왔을 때 항상 있을 걸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럼 당연히 마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막 때리는 겁니다. 너 왜 내 말 안 들어라고 하면서 때리고 골프째로 때리고 이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마음이 떠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 거의 공포 영화가 돼버리지 않겠어요? 이 삶이 공포가 돼버리는 순간이 돼버리는데 이런 게 이제 서로를 끔찍한 고통으로 몰아넣는 건데 이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내가 다 너를 사랑해서 그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널 이렇게 질투하는 거 혹은 내가 지금 너한테 요구하고 널 때리는 것도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야, 그 끔찍한 거죠. 그런 사랑은 안 해야죠. 이때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의 탐심이에요, 탐심. 자기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자기 옆에 붙잡아 두고자 하는 이런 탐심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당연히 떠나죠. 붙잡으려고 하면 떠난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이 거기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꾸로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오면 오는 대로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면 저런 모습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자기의 바람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거나 그 사람 사정이 있을 땐 그 사람이 오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계속 서로 좋아할 수 있게 되는데 싫은 모습이 조금 나타나면 그건 없애버리려고 하고 좋은 모습은 꽉 붙들려고 하게 되면은 그건 못 견디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애증이 거꾸로 잃어버리는 길, 자신이 좋아하는 걸 잃어버리는 길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발생하는 마음이 이제 취착입니다. 취착. 애 다음에 나오는 이 취지요. 취는 이제 가질 취자죠. 가질 취. 그러니 보통 이제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취착에 착까지 붙입니다. 달라붙어 갖고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취착이야 설명할 것도 별로 없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내 걸로 가지려고 하는 거, 소유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랑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 거야. 안 주려고 하고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대단히 수동적인 그러니까 무능력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스토커 아시죠? 스토커.
요새는 뭐 이렇게 실제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이 되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난 너를 좋아하는데라고 졸졸 쫓아다니다가 끝까지 끝내 이렇게 안 좋아하면 뭐 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뭐 이렇게 그런 진짜 영화에 나올 법한 일들이 요새는 이제 흔히 벌어지게 되는데 그 스토커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가지려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이 강하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떨어질 줄 모르는데 사실 떨어질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떨어진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고 대상에 내가 끌려다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부리는 게 아니고 대상이 움직이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위해를 가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자기가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고 떨어질 수 없는 무능력 때문에 떨어지고 싶지 않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행위인 거라서 근본적인 수동성을 갖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은 이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거. 이건 그래서 이 취착이나 스토커의 행위 이런 것들 스토커가 잘 보여주는 건 최대치의 집착은 최대치의 무능력을 보여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능력입니다. 무능력. 능력이란 어떤 건가? 반대예요. 커패시티고 능력은 내가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나와 다른 거, 나와 이질적인 거,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들을 내 안에 다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거. 이런 커패시티, 수용력이 바로 능력이거든요. 이건 능력이 거의 0에 가까운 거예요. 수용력이, 커패시티가. 이 취착에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도 흔히 들은 것처럼 집착이 있고 애착이 있고 고착이 있고 정착이 있습니다. 전부 이 취착의 일종입니다. 일단 여기서 제일 이렇게 정도가 약한 것은 애착 정도지요. 왜냐하면 애착은 자기가 좋아서 가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실제로 가지려면 떨어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자아가 발생한 상태 이후 이 정신분석에서 얘기를 하면은 에고라는 것이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이제 그렇게 우리의 욕망의 흐름을 얘기를 하면서 1차적으로 쾌락 원칙, 나한테 쾌감을 주는 내 쾌감의 최대치를 추구하는 이런 것을 이제 이드, 거시기라고 이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을 초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 초자하고 이드는 이제 충돌하잖아요. 서로 반대되니까 그걸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에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고라고 하는 것은 현실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쾌락의 최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쾌락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이드와 다르게 눈치를 보는 겁니다. 아, 지금 이건 안 되겠구나. 요거까지만 이게 이래야지 현실적이겠구나. 이런 걸 판단하는 능력인 건데 애착은 그런 점에서 이런 현실 원칙을 갖고 있는 그런 점에서 이 자아가 개입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취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거랑 상관없는 욕망의 움직임 그런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계속 리비도 에너지를 투여하려고 하는 이런 종류의 마음, 이런 것을 이제 집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고착이 되면은 병이 됩니다. 이 프로이트도 이제 픽세이션, 고착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사용을 합니다. 리비도의 흐름이 어떤 트라우마 혹은 이제 어떤 한 부분, 어떤 대상에 고착이 되어 버렸을 때 욕망이 그로부터 떨어지질 못하게 되고서 계속 그 주변만을 맴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증상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증상적인 행위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런 종류의 행위들, 병적인 행위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착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얘기를 프로이트는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어린 유아들의 성생활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얘기한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이디푸스기 이전에 유아들,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도 이제 성적인 쾌감을 향해서 움직인다. 아까 이제 이게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이 충동, 자신들이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대상을 향해서 움직여가는 이 충동적인 행위들인데 초기에 이제 아이들은 이제 뭐 이렇게 구순기, 엄마의 젖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항문기, 배설에서 느끼는 쾌감 이런 것들을 즐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성기기,
뭐 이렇게 이 고추와 그 성기에서 느끼는 쾌감을 이렇게 이게 이제 아이가 이제 먹고 싸고 생식하고 하는 것, 그 본능들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여가는 궤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시기에 욕망이 충분히 충족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딱 과도하게 욕망이 이렇게 집착이 발생을 해버리면은 해서 리비도는 이제 성적인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하는데, 리비도가 여기에 딱 픽세이션, 고착되게 돼버리면은 성인이 돼서도 여기에 고착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일 이제 흔하게 드는 예는 이제 그 구순기에 고착된 사람들은 계속 무언가를 이렇게 빨고 길거리 다니면서 손가락 빨고 뭐든지 빨아야 되는 사람들, 구순기에 이렇게 입술에 이렇게 이 리비도가 고착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항문기에 이렇게 대상이 고착됐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굉장히 인색해집니다. 그래서 이 구두쇠,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항문기에 리비도가 고착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항문기의 그 부분 대상, 즉 항문에 쾌감을 주는 대상은 똥이잖아요, 똥. 근데 똥은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운 배설물이라고 여기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신체의 일부고 자기에게 쾌감을 주는 대상이고, 그래서 자신에게 소중한 겁니다. 똥을 눌 때 쾌감을 느끼니까.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 있을 때 선물로 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항문기 쾌감을 이렇게 항문기에 그렇게 고착된 사람들은 그 쾌감을 위해서 쾌감을 즐기려면 똥을 계속 배 안에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싸지 않고 계속 간직하려는 이런 욕망, 이런 종류의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품 세계의 배설물이 바로 돈이에요, 돈. 자신에게 쾌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배 안에 간직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떤 것도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것들을 꽉 움켜쥐고 안 놓는 이런 인색한 마음으로 딱 변형돼서 증상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두쇠들, 이렇게 아주 짠돌이들,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이 항문기에 그 리비도가 고착된 사람들 뭐 이런 거라고 이제 봐도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고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이 아주 미시적인 욕망의 흐름 차원, 성적인 에너지의 흐름 차원에서 발생한 취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정착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정착은 여러분도 다 정착해서 사시잖아요. 우린 다 정착민들이지요. 근데 이제 이 정착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것은 이제 유목하는 건데, 유목은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차이는 유목민들에겐 그래서 소유 개념이 없습니다. 땅을 소유해봐야 뭐 하겠어요? 옮겨갈 건데. 집을 소유해봐야 뭐 하겠어요? 옮겨갈 건데. 유목민들은 소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취착과 가장 짝지어 있는 개념이 소유라고 그랬잖아요. 정착민들은 소유에서 시작해요. 내 땅을 갖는 거, 내 집을 갖는 거. 다들 욕망이 평생 집 하나 갖는 거잖아. 그거 생각해보면 참 세상이 덧없어요. 집 하나 갖고 인생이 끝나니까. 집을 갖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걸 가지려고 안 하면 덧없을 게 없는데, 가지려고 하다 보면 인생은 덧없어요. 한국은 정말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가질 수가 없잖아. 근데 그것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종종 그런 질문 옛날에 받는데, 넌 전공이 도대체 뭐니? 내 전공은 뭔데? 네가 하는 거 진짜 사회학 맞니? 뭐 이런, 그러니까 나의 전공, 영토죠, 영토, 나의 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정착민적인 근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구멍가게 하나 성공한 걸로 이제 해서 이제 거기 막 쏟아부어 가지고서 이제 슈퍼마켓 주인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이런 성공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성공을 했을 때 사실은 오히려 그게 성공하지 않았으면 다른 걸 찾아서 가보기도 했을 텐데, 다른 걸 찾아볼 생각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착민은 성공이 거꾸로 불행의 원인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공에 달라붙어서 떠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반대로 이제 유목민들은 실패에 달라붙을 줄 아는 사람들인데, 그 실패에 달라붙을 줄 알고 성공을 버릴 줄 아는 사람들. 성공을 떠날 수 없으면 절대 유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걸 떠날 줄 아는 거, 그리고 실패한 것에 달라붙어서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창안해내는 거, 이런 게 이제 유목적인 방식인데, 뭐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정착적인 생활 방식과 반대되는 유목민에 대해서 이렇게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발전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교는 굉장히 이 정착적인 사고에 반대되는 그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유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 법정 스님 그 유명한 책 무소유, 아예 그냥 간판에다가 무소유 걸고 있잖아요. 무언가를 그 심지어 자기가 수행을 한 그 공덕까지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이라고 비난을 하고 취착이라고 내려놓고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 가섭, 그 부처님 그 이렇게 제자했던 가섭이라는 분은 그 두타행으로 유명한데 그 앉아서 수행을 할 때 한 자리에 3일 이상 안 앉았다고 하지요. 3일 이상 앉으면 거기가 자기 자리가 돼요. 자기 영토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뭐 책상 같은 것도 그래서 도서관 같은 데도 가보면은 맨날 오는 사람 보면 맨날 앉는 자리에 보통 앉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리를 확실하게 만드는 법은 그것을 좀 더럽히면 됩니다. 자기 침, 똥 이런 걸로 이렇게 쭉 칠해버리면 남들 거기 안 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는 굉장히 더러운 것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개들이 영토 표시할 때 그러잖아요. 동물들 영토 표시할 때 똥이나 오줌으로 하잖아요. 이게 더러우니까 오지 않게. 나는 내 똥이나 내 오줌은 난 별로 안 더럽거든. 근데 남들은 아주 더럽거든. 침도 그렇죠. 내 침이야 뭐 내 입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남들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런 점에서 정착적인 생활 방식이란 그 더러운 것들로 둘레를 치고서 남들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취착의 산물입니다. 손대지 마, 내 거야, 내가 가질 거야라고 하는. 그래서 아주 더러운 삶이 취착이 발생하면 시작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유인데 유하고 생인데 이건 묶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취착은 사실은 이 필패의 싸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하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재행무상 모든 것이 그 무한 속도로 변하는 무상한 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라고 했는데 내가 갖고 있어봐야 조금 있으면 그 계속 변해가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무리 내 옆에 데리고 있어봐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 사람이 달라져 가잖아요. 그것들을 달라져가는 것들을 부정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붙잡으려고 하면 더 빨리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런 거 붙잡고 있는 채 잃어버리는 거 이런 게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세상이 이제 확실하게 있을 것 그대로 내 손 안에 있는 건 그대로 있기를 바라게 되는데 그런 게 유라는 관념 있을 유자로 써서 있음 존재라고 보니까 때 유라는 관념을 낳습니다. 그때 유는 그러니까 사실은 관념입니다. 유라는 관념을 낳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이런 생각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이 이제 이 유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생멸하는 변화밖에 없습니다. 제 신체도 지금 현재 제 신체의 일부 세포들은 계속 죽고 다른 것들이 생겨나는 그런 생멸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계속 나 자신도 달라져 가잖아. 나 자신도 같을 수가 없는데 내가 가진 게 같으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계속 그대로 또 동일하게 있기를 바라봐야 불가능한 꿈인 거죠. 이런 거는. 근데 이제 그렇게 달라져 가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심지어 생사마저도 항상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암세포라고 하는 건 밖에서 들어온 세균 이런 게 아니고 내 몸의 신체 일부가 세포 일부가 죽지 않아, 난 죽고 싶지 않아 하면서 자살 스위치를 꺼버리고선 계속 살려고 하는 거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죽어야 될 때가 안 죽어버리면은 죽어야 될 때가 된 놈이 안 죽으면은 옆에 있는 놈들이 살 수가 없어서 신체 전체가 죽어가게 되죠. 그게 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체는 언제나 생사와 생멸 이게 한순간에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있음과 없음이 계속 같이 하는 거. 이게 생이죠, 생.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이런 생에서 한 측면이 생이고, 있는 거고, 이 생멸이라는 것들은 있음과 없음이 계속 달라져 가는 겁니다. 그 운동이라는 게 그렇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느 한 점에 있기만 하면 사실 운동하지 않죠. 없기만 하면 그저 없는 거죠. 운동한다는 건 한 점에 있으면서 동시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운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점에 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서 없는 것이고 생하면서 멸하는 것, 살면서 죽는 것이 항상 한순간에 공존하는 겁니다. 이래야지 생멸이라는 게 있는 거고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의 한순간에 한 측면에 불과한 겁니다. 없음도 한 측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취착의 마음이 딱 발생을 해버리면은 내 손에 가진 것 혹은 나 자신도
이 그대로 계속 가고 싶어 라고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있음이라는 것들을 앞세우게 되고, 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해서 없음으로, 죽음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생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로부터 생이 나온다는 착각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로부터 생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유는 있기만 하다 그러면 생할 게 없죠. 멸할 것도 없고 그냥 있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런 일은 잘 없으니까 그 있음이 변해가는 게 생멸이야, 생성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있음이 끝나버리는 거, 없음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생성만 있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건 오직 생성밖에 없습니다. 그 생성 속에서 우리는 있음을 보는 것이고 또한 사라짐을 보게 되는 것,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인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렇게 그 영원성, 이 병원성이라는 것들을 변화 없이 계속 존속하는 거, 이런 거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남산 다 올라가 보세요.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기대하면서 자물쇠를 얼마나 거기다 이렇게 물어놨는지 그거 보면서, 야, 이런 게 사랑이면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서로를 족쇄 채워가지고서 이 발목을 잡는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걸 뭐하러 해요? 서로 힘든데. 근데 그런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영원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내 옆에 영원히 그대로 있어주길 바라지만 나부터도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나는 그렇게 바라지만 나도 계속 달라져 가잖아. 그래서 바람 피고 딴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당신은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럼 자기가 그러질 않아야지. 그게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무상함을 느끼는 철학자들은, 아, 세상은 참 이렇게 한심한 거야. 어? 더러운 거고 이 추잡한 거야. 오히려 이걸 떠나 있는 저 영원한 세계, 불변하는 세계, 저 아름다운 세계, 그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이게 플라톤이 꿈꾸는 이데아의 세계가 그런 거죠. 영원성의 세계. 근데 이 영원성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유의 통념, 있는 것들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는 유의 통념에서 나온 거고, 사실은 이런 것이 계속 생멸하면서 멸해가는, 소멸해가는 과정들에서 느꼈던 고통이, 이 끔찍한 변하는 세계로부터 느끼는 고통이 거꾸로 만들어낸 일종의 네거티브 사진 같은 거죠. 네거티브 사진 아시죠? 옛날 필름 사진으로 이렇게 음영이 거꾸로 된 거, 그런 사진 같은 겁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이제 이 나라고 하는 것에 실체를 부여하는 거랑도 짝지어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이 노사도 이제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제 그 유가 있고 생이 있고 끝이 늙어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생각, 이런 게 이제 이런 데서부터 쭉 나오는 건데, 이런 게 전도망상입니다. 원래는 생이 있고 이 생멸이 있고 생멸에서 유무가 있는 것인데, 반대로 유무가 있고 유가 있고 이거에 생멸을 거쳐서 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뒤집혀버렸죠. 이게 전도망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바로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이 불가피한 무지가 이렇게 이 덧된 인위적인 무지, 이런 것들에 의해 결합돼 가지고서는 이제 지혜와는 정반대되는 무지로 이렇게 캄캄한 세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생멸의 과정만 있는 것임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나와 만나서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연히 온 것들이고, 내가 또 나를 떠나가는 것들은 또 이게 떠나가니까 다른 것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어떤 세포들이 죽어야 딴 세포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걸 우리 삶의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만난 사람들, 나와 같이 있고 나와 이렇게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정말로 만나기 힘든 수많은 우연 중에 하나로, 정말로 천재의 기회로 나한테 다가온 것들입니다. 인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런 우연성 속에서 정말 운 좋게 만난 거예요. 그런 거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걸 온 것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한 그런데 그런 만큼 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갈 때 또 다른 인연들이 올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옆에 계속 그 사람만 있으면 딴 사람이 다가올 수가 없잖아. 그걸 생각하면 떠나는 것도 다행인 겁니다. 그래서 오면 와서 좋고 떠나면 떠나서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삶이 고통이 아니고 이렇게 기쁜 과정이 됩니다. 언제나 좋은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열애라는 말은 이렇게 같을 여자가 올레자인데, 여여하게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오는 인연도 가는 인연도 모두 선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이런 삶의 방식 이런 게 이제 열애인 것이고 그런 것이 삶을 고통에서 벗어나서 기쁘게 사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렇다 그러면 윤회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렇게 떠나야 될 어떤 고통의 그 세계 이런 게 아닌 거지요. 윤회 그 자체가 곧 해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생의 삶 그 자체가 바로 부처의 삶이 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삶을 가르친 게 이제 그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12연기나 불교 전체를 가지고 가르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그 뭐 17번 강의를 하면서 그 불교의 연기에서 시작해서 12연기에 이르기까지 그 불교의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이렇게 제식으로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불교 철학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그 당시 세계 연기적 조건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언제나 새로 태어나고 했는데 그 선불교 이후에 다시 태어난 모습들 뚜렷하게 다시 태어난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서 오랫동안 이렇게 옛날 모습으로 계속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철학은 그 지금 현대 철학이나 현대 과학이나 이런 거랑 잘 부합하는 것이어서 21세기적인 조건 속에서 이런 연기적 조건과 어우러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한 단서들을 이렇게 더듬더듬거리면서 좀 찾아본 셈인데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뭐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것보다 그런 시도들을 이제 다른 분들도 좀 해주셨으면 그렇다 그러면 불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갱신되어서 21세기적인 형태로 재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